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재차 반등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이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S&P 500 지수도 0.51%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만 0.02%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체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개최에 따른 관망세가 짙었지만 유로존 지표 호조와 금융 안정 기대감이 컸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킨 가운데 금융시장 개선으로 그리스와 스페인이 조만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71%,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 0.13% 상승했습니다. 1월 중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58.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64.3은 물론이고 앞선 지난해 12월 확정치인 66.7보다도 낮았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탠더드앤푸어스와 케이스 슐러가 함께 발표한 지난해 11월 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확정치와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0.6%와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화이자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63억 2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순이익은 앞으로 예상되는 영양사업 매출은 물론이고 구조조정과 인수 관련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47센트로 이 역시 주당 44센트였던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포드 자동차 또한 지난해 4분기 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포드의 4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의 F 시리즈 매출 호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11개국이 도입할 예정인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내 11개 국가들이 우선 도입하기로 승인한 금융거래세 구체안을 그리고 있는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광범위한 법적 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도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 더 거칠 것으로 보여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위축에서 벗어나 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그리스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야니스 스트루나라스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한 다음 올해 4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는 2008년부터 시작한 경기 침체가 작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은 2007년보다 약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트루나라스 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 우려에 대해서는 매우 희박하다며 유로존은 그리스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받으며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주요 통화 정책은 변화가 없겠지만 출구 전략 논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죠. 연일 지수가 하락하자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구원투수로 나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IT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흐름 보일지 글로벌 주요 이슈 정리해드리고 오늘 전략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 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지표는 다소 엇갈렸지만 기업들의 호실적 덕분에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000선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상승 속에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954까지 72포인트 상승하였고 S&P 500은 1,507포인트까지 7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53까지 0.64포인트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초가 부하권 출발 후 전일과 반대로 다우와 S&P 500은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나스닥 지수는 약부하권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저점을 기록한 후 3대 지수 모두 꾸준히 상승해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전일과 반대로 다우 S&P 500은 상승하고 나스닥은 조정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2007년 10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4,000포인트의 근접에 랠리를 주도하였습니다. 개장 전 유로존에서 독일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된 것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킨 가운데 그리스, 스페인이 조만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호재가 되었고 일라이 릴리, 화이자, 포드 등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반면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30일 FOMC 회의 결과도 시장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3일간 폭등하였던 전자상거래 업종이 1.18% 하락하며 전자상거래,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등 32개 업종이 하락하였으나 정유에너지, 철강, 비철금속, 통신, 금융업종 등 97개 업종이 상승하며 업종 상승률 70%로 상승업종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9개, 나스닥 100 종목 중 42개, S&P 500 종목 중 313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률이 다우와 S&P 500은 60%, 나스닥은 42%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으나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JC페니가 9.31%, 발레로 에너지가 12.78% 폭등한 것을 비롯해 두본에너지, 넷플릭스, 피저, 애플, 델컴퓨터, 인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티, P&G, AT&T, 캐터필러, JP모간, 엑스모빌, 골드만삭스, 오라클, 메이시스, kimberly-clark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종이업체 발레로가 실적 호조로 13% 가까이 급등하고 동종업종인 헬스도 헤지펀드사가 주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 측에 분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9% 폭등했으며 전일 반등했던 애플은 또다시 1.88% 상승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이틀간 60% 급등 후 조정을 받았으나 이날 또다시 4.32% 급등하였습니다. 반면 포드는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 손실 확대로 5% 가까이 급락하였고 아마존 또한 5.68% 급락하며 전자상거래 업종 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다우지수가 조만간 사상 최고치 14,198포인트를 돌파하며 15,000포인트 이상까지 추가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겠으나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부담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중장기 상승 관점은 유지하되 급등에 따른 업종 종목별 순환매로 테크니컬한 기술적 조정도 대비하면서 긍정적 관점은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전야 후 강의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부담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시장은 257.95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0.0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57.25, 고점 258.10으로 0.8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1,276계약으로 2일 연속 급감하였습니다. 12월 14일 월물 거래 이후 미 증시 휴장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부진하였고 변동성 또한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략 후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는 좋은 장세였습니다.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0.65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21시 전후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반등하였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자 장막판 상승 반전하여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21계약, 외국인이 41계약 매도하고 기간이 31계약 기간이 31계약 매수하여 매매 주체별 대부분 관망하였습니다. 장 초반 150계약 이상 매수하던 개인이 장중 꾸준히 매도를 지속하며 매도로 전환되었고 장 초반 150계약 이상 매도하였던 외국인들은 장중 꾸준히 매수를 지속하여 매수로 전환하였으며 기간은 장막판까지 큰 거래 없이 관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은 강보합, 풋은 약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전망도 궁금하고요. 또 선물과 옵션 시장 쪽 대응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환율 급반등으로 하루 전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환율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되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물산, 대우조선 등이 급등해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며 종합지수 1950포인트가 회복되었습니다.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면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 260포인트가 붕괴되었으나 하루 만에 재차 회복하며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포인트가 회복하여 종합지수 1900, 선물지수 250포인트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나 단기 저점 확인 후 반등 또는 상승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단기적으로 종합지수 1960포인트와 1970포인트, 선물지수 260과 261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은 지수에 상관없이 종목별 업종별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지속하고 선물 옵션은 선물 250포인트가 추가 조정과 255포인트를 저점으로 추세 반전을 동시에 고려하되 단기적으로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1포인트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전일의 반등이 이어지며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미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종합지수 1965, 선물지수 260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지수 1970과 선물 261포인트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선물 258.00포인트 전후에서 매수하고 선물 26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하되 시초가가 강할 경우 선물 258.5포인트 전후에서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예상과 다를 경우 선절매하고 선절매 폭은 진입가 대비 0.5포인트입니다. 특히 선물 257포인트가 금일 붕괴될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후 관망하면서 재진입 여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5, 보통은 종합지수 1967,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지선은 257,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 260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6.5에서 상한선 261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금일 옵션 매매 전략은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양매도 그리고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과 강세 풋 스프레드 전략으로 상방향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콜 매수는 선물이 260을 넘어 상승폭이 클 때 유리하고 풋 매도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장중 강보합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을 때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가 되겠으며 양매도는 지수가 부합권에서 행보시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강세 콜 스프레드는 콜 내가격 매수와 등가격 매도로 추가 상승에 대비한 것이고 강세 풋 스프레드는 풋 등가격 매수와 내가격 매도로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경우 제한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이어지며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 상무부가 30일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눈높이는 조금 낮춰진 그런 흐름이고요. 미 증시에서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수치가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호재성 재료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미 상무부가 30일 날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의 미국의 연율 기준으로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때 경제 성장률 수치가 3.1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4분기 때는 현재 시장 예상치는 1.2에서 1.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중반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런 배경의 근거에는 10월부터 12월 이 3분기에 들어가는 3개월 기간 동안에 태풍 샌디가 중간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 말 아주 시끄러웠죠. 이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고용이나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이렇게 손을 놓았다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점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으로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4분기 때 관심 있는 지표가 이제 개인 소비가 예상대로 늘어났느냐라는 수치인데요. 0.5% 정도 현재 신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율 기준으로는 2.1%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비 성향이 완만하게 신장세로 나타난다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는 비교적 정상 구간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2% 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죠. 시장 전망 좀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밝아졌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의 수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IMF가 지난 1월 23일 날이었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만 2%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보다 전에 세계은행이 제시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는 1.9% 정도를 예견을 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연준 주요 위원들의 컨센서스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3에서 3% 밴드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 전미 경제학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2% 중반 정도에서 3% 정도를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재정절벽 이슈 이런 부분이 부분 타결이 됐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재정 적자, 재정 지출 자동 감축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1,500만 대에서 1,600만 대 수준을 미국에서 소화를 했고 주택시장의 온기가 지속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경기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현재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경제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미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출구 전략 얘기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 자본의 이동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주택 시장 호조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견인데요. 스타우드 캐피탈의 베리 스턴리치 CEO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경제 채널과 인터뷰를 통해서 주택 시장이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골디락스 경제라고 많이 회자됐던 내용인데요. 인플레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하게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내용을 골디락스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택시장만큼은 현재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가계의 소비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시 측면을 놓고 보면 독일이나 러시아, 미국과 영국, 스위스 증시가 모두 연중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재정지출 자동 삭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안을 잘 넘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반기 미 경제와 주요 이슈들의 큰 향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랑스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프랑스만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프랑스 재무장관 입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노동부 장관 네. 입에서 조금 부정적인 언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부정적 언사가 강도가 너무 세서 언론에서 아주 다룰 정도로 매우 크게 현재 프랑스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셸 샤팽 노동부 장관이 프랑스가 현재 경기 상황을 완전한 파산 상태라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내용인데요. 네. 원문으로 하면 totally bankrupt 이렇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역설적으로 긴축 이행의 강도를 조금 더 진행해야 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국민이 동참할 것을 읍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독일의 올해 경기 전망이 비교적 원만한 흐름으로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점에서 프랑스의 부진이 좀 도드라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에서 낙마한 이후 정책의 연속성이 가져가지 못하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 현재 응집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프랑스가 좋지 않은 현재 흐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해 그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제로 성장, 이 부분이 상반기 중에 나와줄 수 있다면 하반기에는 프랑스도 좋은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는 개연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완전한 파상 상태,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이렇게 경기 전망에 자신이 없는 이유,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그만큼 경기나 네. 국민들,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이런 경기 국면에서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을 미셸 샤팽 노동부 장관이 그대로 이를 강하게 토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기묘한 경기 상황에서 담보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부유세를 거부하는 일부 부유층의 세금 도피 이런 쪽의 내용들이 국론을 조금 분열시키는 양상,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 이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안팎으로 현재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프랑스의 고민인데요. 노동 생산성이 유로존 내에서도 매우 현재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임금은 높게 명목 임금이 설정돼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현재의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4분기 기준으로 프랑스의 단위 노동 비용은
115.4로 유로존 평균인 108.5보다 현재 매우 높은 임금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보다도 현재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1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42.7로 3년 10개월 만에 현재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제조업과 서비스 경기 모두 현재 부진하고 있다는 것이 프랑스 경기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독일이 1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53.6이었는데요. 3년 전, 4년 전에는 비슷한 수치에서 네. 독일과의 격차가 많이 커졌다라는 점, 이런 점도 특기할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상황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개선된다면 프랑스의 올해 경제 상황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현재 올랑드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부유세 문제도 현재 75%의 한계세율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는 것이 그 거부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그리스가 삐걱거리면서도 현재 긴축 이행을 그나마 좀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매우 현재 유로존 리스크를 낮추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역내의 교육 성장을 이끌 정도로 프랑스를 자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특히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을 현재 반대하는 현재 이런 움직임을 올랑드 대통령이 어떻게 다잡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르노나, 푸조, 시트로엥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체의 불만도 상당히 크다는 점, 이런 점도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GDP 전망과 프랑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닷새만이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수출주가 줄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 여전했지만 좀 그 강도는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줄어들었고 기관들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모처럼 반등세 어제장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16포인트대 올라가면서 0.8%대 상승 흐름 보였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0.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모처럼 빨간불로 마감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차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2.7%대 그리고 현대차가 4%대 급등세 보이면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 전차군들의 종목군들이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경기 방어 업종과 그리고 그동안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면서 대자 상승에 대한 모습 보였던 한국전력이라든가 KB금융 같은 종목군들 각각
3%대 2%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어제장은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던 그러한 장이었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투자 심리와 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소외되는 모습 보이면서 약간 상승세 보였는데, 역시 2%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파트론이라든가 서울반도체, IT 부품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상당히 눈에 띄었고, 반대로 CJ ENM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차익 매물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내수주 중심으로 하락세 나왔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장 포티스 역시나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 대비해서 67%대의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면서 3%, 그리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거, 반면에 웅진 홈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확대에 대한 채권 단위 거부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세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장 전형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그리고 이슈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와 그리고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압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어제장도 종목과 업종의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양상 속에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또 원화 강세 흐름이 주춤해진다 했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11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 그 전날의 상승분은 절반 정도 되돌리기도 했죠. 이런 환율 흐름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뭐 환율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19원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11원 내리면서 환율의 변동폭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 지금 시점이 환율의 예측이 곧 지수와 업종의 예측 과 조금은 같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전차군단을 비롯한 수출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 즉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 민거 업종과 경기 방어 업종분들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같은 양상 속에서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줘야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어제장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오늘장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를 살펴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지에 따라 갖고 앞으로의 환율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 이 돈의 흐름의 움직임이 조금은 체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매도 자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국내외적인 이슈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지수 상승이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적 전환인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을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뭐 아직까지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내려가는 종목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세적으로 약간은 그런 업종군들의 추세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날 추세가 좀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각 업종마다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날의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마찬가지로 약간 관망선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장 초반 강한 업종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장 초반 시세 분출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으로 장 후반으로 트레이딩 관점 전략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심스럽게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조금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고 최근 들어서 금융이라든가 건설업종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돈의 흐름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승 탄력도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만큼 기대감도 약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1990포인트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소형주 랠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전략을 짜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은 뭐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강했지만은 조정 양상이 좀 짙은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되는 롯데쇼핑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지실 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36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래일 전부터 기점으로 해서 약간 양번 전환에 성공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이제는 단기 조정을 거치고 약간 상승 쪽으로 무게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체감 물가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돈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된 그런 종목군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가 호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뿐만 아니고 국내적인 이벤트 역시나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설 연휴에 따라 갖고 물동약이라든가 그리고 선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인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번쯤은 매수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는 우선 37만 원대 언저리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큰 변동 없이 장 초반 시초가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셔갖고 구정 이전까지 혹은 구정 이후라도 이 39만 원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의 터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약간 안정화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한다면은 롯데쇼핑 39만 원 목표가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35만 원대 전 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좋아지고 있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약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기적인 흐름에서 롯데쇼핑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엔화 약세 영향으로 기업들이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를 발표한 113개 주요 상장사 중 82곳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납품업체가 모두 떠났던 판매 장려금 제도가 개선되고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도 마련됩니다. 임기 말 측근을 위한 사면이라는 논란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 55명 가운데 공직자는 5명, 정치인은 12명, 경제인은 14명으로 형 집행이 정지된 사면 대상자들은 내일 출소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919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서 이동 기간이 짧아져 교통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저 현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대규모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절반 넘게 겹치면서 수출 전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들어서 엔저 강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대거 하향 조정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와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주요 상장사 113곳 중에서 72%인 82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에 비해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84곳이 줄었고 매출로는 77곳이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연말까지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전망치는 오히려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아차는 최근 한 달 만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9.4% 줄었고 현대모비스도 3.6% 감소했습니다. 동국제강과 LG디스플레이, 삼성정밀화학 등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대폭 조정됐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을 포함해 승용차와 화물차, 전자직접회로,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 50개 가운데 26개가 일본과 중복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일본은행 총재를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인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인 엔저 유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1분기 이후 실적 개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산업의 거래 관행은 최근의 발전 속도에 비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인 제재 방침을 밝혔다고 하죠. 그 유통분야의 그 거래 공정화는 아직 멀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데요. 지난해에도 유통업체 대표와 만나서 공정위에서 그 판매 수수료 낮추는 것을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아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그 제재에 나섰는데요. 공정위는 먼저 그동안 납품업체가 부담했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형 유통업체에도 함께 내도록 할 겁니다. 납품업체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유통업체가 챙기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판촉 사원을 요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를 반복하는 회사의 임원 등은 검찰에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한층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원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전국 24개 지점으로 특별 감독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기 침체와 정부 규제의 이중고로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감시와 처벌을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의 몸조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기 말 측근을 위한 사면이라는 논란 속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 대상에 포함됐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으로 막판까지 고심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최 전 위원장은 남은 형기 1년 8개월을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대표적인 측근인 천신일 전 세종나무 회장도 특별 사면됐습니다. 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던 천 전 회장도 이번에 특별 사면되면서 1년 넘게 남은 교도소 생활을 면제받았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별 사면됐고 남중수 전 KT 회장과 이 회장의 사동가인 조현준 효성사장도 경제인 특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의원을 포함해 전 국회의원 6명도 특별 복권됐습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또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 참사와 관련해 수감 중이던 철거민 5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항소를 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관심이 모아졌던 홍사덕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취임 초기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이번 설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 55명 가운데 공직자는 5명이고 정치인은 12명, 경제인은 14명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면 대상자들은 내일 출소합니다. 네.
올해 설은 주말과 겹쳐서 설 당일에는 하루 이동량으로 역대 최대인 73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 교통량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와 비슷한 2,919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8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소보다는 77.5%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설 당일인 다음 달 10일엔 무려 735만 명이 이동합니다. 하루 이동량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는 설 당일이 월요일이어서 연휴가 나흘이었던 만큼 기성과 기경 교통량이 분산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설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가 주말과 겹치다 보니 기간도 사흘로 줄어들어 이동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전날인 다음 달 9일 토요일 오전에 고향으로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경 때는 설 당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4.3%로 많았습니다. 또 설 다음 날인 다음 달 11일 월요일 오후 출발도 31.6%로 나타났지만 이후 화요일까지 기경 교통량은 다소 분산될 전망입니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작년 설보다 귀성은 약 2시간, 귀경은 30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귀성의 경우 서울 대전이 5시간, 서울 부산이 9시간 10분, 서울에서 광주가 7시간 10분, 서울에서 강릉이 4시간 30분으로 예상됩니다. 귀경은 대전에서 서울이 4시간 50분, 부산에서 서울이 9시간, 광주에서 서울 7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이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부터는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정보센터 서버의 스마트폰 동시 접속 능력이 10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CCTV 영상도 지난해 추석보다 980곳이 더 제공되고 CCTV 영상 교통 수통 상황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